어제는 4월 2일이었고요. 어제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재미있는 결과가 몇 개 나왔습니다. 일단 전남 담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군수선거를 했는데 와 민주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한테 졌어요. 뭐 차이는 많지 않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담양이면 민주당 텃밭인데요. 근데 뭐 조국혁신당도 호남에서 지난번에 비례대표 선거 때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 드리고 싶습니다. 호남에서 네.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석권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총선 과거에 때요. 노무현 네. 정부 때는 열린우리당과 과거 새천년 민주당이 분당되어서 새천년 민주당이 석권한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범민주 진보 계열 중에서 되었기 때문에 네. 알고 보면 다 한 식구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조국혁신당에게 무슨 특별한 의미 부여, 역할 부여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냥 오랫동안 지역 토호 노릇을 한 민주당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뭐 작은 심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큰 심판은 아니고 작은 심판. 개별적인 후보들을 잘 몰라서 제가 깊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네네. 그러나 그게 전남 담양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생각할 때, 그다음 당선된 후보가 조국혁신당이라고 생각할 때, 뭐 가능한 일이고. 잘 됐네. 네. 그것도 괜찮네. 대세에 지장 없다.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네. 이런 조국혁신당 굉장히 업되겠습니다. 기분 좋을 거 아니고 최초로. 그걸로 업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쇄빙선 노릇을 해야 되는데. 네네. 동네 가가지고 말뚝박기 놀이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래 당을 만들고 시작할 땐 쇄빙선인데 네네. 그럼 지금도 쇄빙선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동네에서 말뚝박기 하고 네. 작은 의미의 경쟁을 하면 안 된다. 네. 저는 뭐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탐탁치 않다. 그다음에 경남 거제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거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어요. 국회의원 네네. 후보를.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거는 PK 민심이 윤석열 탄핵을 굉장히 바라고 있겠구나 하는 하나의 뭐 징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PK 부울경. 네, 부울경 민심. 네. 그리고 좀 지역적 특성도 존재합니다. 아시겠지만 거제도에 조선소가 많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도 많고요, 외지인들도 많습니다. 청년층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거제도에 외국인 거리 있는 거 모르시죠? 외국인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요? 예. 어느 나라가요? 특정 나라가 있습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북유럽이요?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네네. 선박들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쪽 노르웨이나 스웨덴 출신 노동자들이 거제에서 네, 일하시고 그게 상가를 만들 네네네. 정도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 거네요. 그런 거리도 네.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병광용 후보라는 분이 전에 한번 시장을 하셨어요. 네. 2018년도에 민주당으로 시장 당선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 경쟁력도 높았다. 뭐 이렇게 보고 PK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국회의원보다도 단체장이 좀 잘하면은 롱런하고 기본 터전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상도여도 대구 경북하고 네. 부산, 울산, 경남하고는 사뭇 다른 거라고 봐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 PK에는 특히 이제 공업 지역 도시들은 호남 문적자가 한 18% 정도씩 있습니다. 대구는 1%, 2%고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청년 세대들 그다음에 노동자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그래서 김해라든가 양산, 창원, 거제 이런 곳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늘 높았습니다. 할만하다는 건 어떤 후보가 되느냐, 또 그렇죠. 어떤 후보를 내느냐, 네. 지역구 활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그런 차이인데요. 좀 실명 거명하자면은 부산의 뭐 최인호 의원이나 이런 삼선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 이런 분들은 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공단 지역이고 젊은 사람들 많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관리를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으로 사상구도 좋은 지역구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됐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후보들은 이제까지 지역구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정치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선거는 정직한 게임이기도 하네요. 보통 이제 후보가 만들어 오는 표가 한 4, 5천 표 정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기본 밭은 정해져 있고 4, 5천 표라고 하면은 한 4에서 5%가 후보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도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인데 어떤 지역구에 보면 크게 지역 여건이 불리하지 않은데 떨어진 데는
후보에게 물음표를 찍어야 되겠군요. 후보에게 물음표도 찍어야 되고 뭐 작년 이제 총선 때는 마지막에 네. 막말 발언이 네네네네. 두 분 후보가 당시에 있었죠. 네네. 이 뭐라고 합니까? 네이버나 등에서 키워드 분석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네. 특히 PK에서 작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재보선 가지고 일면에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중에서 유독 조선일보만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썼냐면 민주당과 국힘 둘 다 텃밭을 빼앗겼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지금 거제도하고 담양이잖아요. 네. 거제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쟁자 집안 남한테 뺏긴 겁니다. 네네네. 민주당은 담양에서 동생한테 뺏긴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조선일보의 희망 사항인 거네요. 뭐 희망 사항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흙탕물을 튀기고 싶은 지저분한 마음이죠. 지저분한 마음. 그러니까 국힘이 재보선에서 참패했다는 OX로 치면 O 맞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참패는 아니고 오히려 거제에서 이기고 그랬으니까 승리인데도 이거를 같이 망한 거로 좀 치고 싶다 이런 거네요. 네네. 여론 조작이네요. 원래 뭐 조선일보가 그런 언론사니까요. 네네. 부산교육감 선거도 진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거는 뭐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부산과 거제에서의 승리, 그 다음에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한 20% 가까이 승리는 대선을 보는 바로미터로서의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즉 제가 예상하다면 합리적 보수들이 부끄러워서 국민의힘을 찍으러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네. 보통 우리는 이제 스윙보트 한다고 생각하는데 스윙보트는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3에서 5%고요. 대부분의 약지지층들은 부끄러워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2007년 대선 떠오르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500만 표가 졌는데요. 네. 500만 표가 이명박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땐 또 야권 분열도 됐었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안 되는 판인 거죠. 유한 킴벌리 그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이 그때는 사실 여권인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니까 여권 후보들은 분열되고 지리멸렬하고 당선 가능성이 없고 호감이 떨어지니까 아예 투표장에 안 가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또 좀 거친 표현 쓰면 싸구려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중도가 스윙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약지지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약한 보수, 강한 보수가 존재해서 투표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그게 사실은 한국 투표의 가장 중요한 변동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진보인데 진보가 갑자기 보수가 되는 거는 통일부 장관 김영호 이런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충 좀 약간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이 조금 세지게 어떤 사건 때문에요. 내란 때문에 나는 화가 더 많이 났어. 이런 경우는 있어도. 그쵸?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당 일체감이라고 이제 학술적 용어로 이야기하는데요. 네. 정당이 나의 정당인지 아닌지 어떤 그 감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한국은 지역이 첫 번째 좌우합니다. 두 번째 이념적인 것들 존재하고 되면 직업군들. 과거에는 뭐 많았습니다. 요즘 줄었던 세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정당 일체감이 한 6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65%는 누구 찍을지 정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투표율은 70에서 75%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5에서 10% 정도만 투표 누구를 할 건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거 때 와서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쪽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됐다 안 하는 거죠. 놀러 가자. 그렇죠. 쎄라 버려라 막 이런 거. 재밌네요. 그러면은 어제 있었던 재보선이 앞으로 있을 대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도 맞겠네요.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보수 결집이라는 거는 후보 단일화 정도가 아니라 후보가 하나의 후보로 정해지더라도 마음이 안 간다. 약한 보수는 투표하러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아산에서 희한한 결과가 나왔는데 자유통일당이라는 이상한 정당이라고 그러면 결례인가요? 하여튼 이상해 보이는 정당. 후보가 30%로 약진했어요. 아산이 아니고 저기 아닌가요? 구로구 아닌가요?
아, 구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구로구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구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결국은 이겁니다. 한국 정치는 반정립 정치 체제다. 반정립. 네. 네. 우리 정당을 좋아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싫어해서 찍거나 상대를 싫어해서 반결집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주요 결집 동인이 되어 있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정치 형태의 증거입니다. 아, 그래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막 이재명 죽이기 이런 걸 자꾸 해야 내가 돋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한국의 정당의 뿌리가 이념 정당이나 정책 정당이 아니고 네. 이른바 명망과 정당, 사람 중심의 정당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 사람이 출신 지역이 여기냐 저기냐 이런 걸로 해서 반정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뭐 정치학 전공하는 분들이 한국 정치 발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8년 전인가에는 전부 다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달림하면서 문재인 네, 대통령을 좋아하는 팬심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었고 네. 그 배경에는 박근혜에 대한 원망이나 그렇죠, 미움이 그렇죠. 있었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은 또 다리 져버리고 네네. 또 요새 이재명이 또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네. 국힘에는 그런 게 별로 없고 뭐 이런 뭐 제가 뭐 친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친하냐 안 친하냐? 네네. 요즘 찬윤도 있습니다. 찬윤은 뭡니까? 찬밥된 친윤. 권성동을 찬밥된 친윤이란다. 그럼 민주당은 저는 친명이라는 표현 말고 차라리 개혁파, 실용파 뭐 어떻습니까? 그게 맞죠. 차라리 맞아요. 중도 좌파, 중도 네. 우파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정체성을 이야기 안 하는지 아세요? 정체성이 없나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아이고.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을 테니까 네. 어떤 의원 그룹은 뭐 복지파, 네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성장파,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야 통일 문제 왜 이거 신경 안 쓰냐? 그렇죠. 옛날에 통일 문제 중요했는데 이거 뒷전이냐? 이거 풀어야 된다 하면 뭐 통일파, 네네. 뭐 자주파, 네네. 뭐 이런 거 평등파. 예. 그거 없어졌어요. 옛날 저희 또래 학생 운동할 때 NLPD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민족해방파, 민중민주파 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김민석파고 어떻게 뭐 송영길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었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 이 지향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노무현 때까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개혁파, 실용파. 실용주의 논쟁. 실용은 약간 관료 출신이거나 그렇죠. 뭐 변호사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 예,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안개모라고 해서 안정적 개혁 모임. 그런 모임들. 그럼 안정적 개혁이면은 약간 실용파겠네요. 네, 중도부 그렇죠. 그런 그룹들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누구와 친한가 안 친한가 이걸로 구분하는 정치가 돼서 한국 정치는 노무현 때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할 수는 있는데 친기업 어떤 정치인은 친노동, 뭐 친서민 이렇게 가야 될 게 친문재인, 친윤석열, 친이재명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후진이네요. 후진이죠.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후진이면. 근데 후진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주요 정치 엘리트 구성원이 돼버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도 공천받기 전에 나는 누구랑 친하다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득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예측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하물며 뭐 당원민주주의파라고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집권당을 바라보는 정당의 당 정체성이 조직 노선에 기반한다, 절차적 노선에 기반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 당원민주주의냐 아니면 의원민주주의냐 이거는 부차적인 절차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뭐냐, 성장이냐, 복지냐, 아니면은 포용적 성장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낙수 효과냐.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 체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서의 종합적 이론을 가지고 자기 철학적 구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나마 이제 뭐 당원 민주주의냐, 의원 민주주의냐 이런 거 하는데 그 정도라도 하면 또 다행이고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